를 하면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18문제는 쉬었다. 그래서 그 두 문제에서 당락이 결정될 거다. 근데 그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또 7급을 공부한 사람한테는 또 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7급을 준비한 사람과 9급만 준비한 사람 사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행정법 같은 경우는 90 혹은 95, 그게 이제 합격선이라 볼 수 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치러진 2020년도 지방직 9급에 대해서 총평 및 예상 커트라인 그리고 아주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문제를 보니까 또 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고 시사점도 있다고 생각을 들여가지고 좀 계획이 없이 찍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영상을 서재에서 찍는데 지금 서재에서 기본서 작업 중이고 갑자기 찍는 거라도 찍을 시간도 없어서 지금 거실에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험 전체적으로 다른 과목들도 평이했나봐요. 행정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20문제 중에서 18문제는 완벽하게 기출이 많이 된 지문 혹은 기출된 거를 아주 정말 약간 사소한 변형만 해서 출제된 그런 것들이어서 충실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맞으셨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어려웠다고 하려면은 이제 18번, 19번, 비책형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18번, 19번이 조금 이제 생소한 지문, 처음 출제되는 지문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승부가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행정법 기준으로 하면은 95점 혹은 90점, 그 안에서 이제 합격선이 결정될 것 같고, 그거보다 이제 밑은 조금 이제 위험하실 수 있고, 그거보다 이제 위는 확실하실 것 같고,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번, 19번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18번, 19번을 대신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시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18번 문제는 지금 이제 조례재정권의 범위와 한계, 이렇게 나왔죠. 이 사실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강론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강론의 지방자치법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총론 교과서에서는 전혀 이제 소개가 되지 않는 판례들, 그리고 또 이제 처음 출제되는 판례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위임입법의 한계로 저희가 이제 행정입법에서 배우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출제를 하신 것 같고, 제 생각엔 요게 이제 국가직이었으면은 조금 강론 쪽이라고 생각해서 안 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지방직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지방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총론의 범위를 해석해서 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방직이니까, 조례 만드는 데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1번은 이제 지방자치법 조문이고, 권리제한 의무부과는 이제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조례. 요거는 아주 최근에 18년도에 서울시에서 기출이 됐기 때문에, 물론 거기는 7급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요거 두 지문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 지문이었고, 2번, 3번 지문이 조금 이제 생소한 지문이었죠. 담배나 이제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 요게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지문이었을 거예요. 특히 9급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 이제 7급 하시는 분들한테는 2번, 3번이 기출이 되진 않았지만은 7급에서는 리딩 판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7급도 병행하시는 분과 9급만 하시는 분, 즉 강론을 들으신 분과 강론을 안 들으신 분이 약간 이 문제에서 좀 희비가 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출제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건 이렇게 출제된 문제예요. 여기서 사실은 오늘 본 시험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인데 치사하게 안 했어요. 치사하게 안 했고 친절하게 지문의 배열 순서도 나름대로, 지문의 배열 순서도 약간 논리가 왔다 갔다 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지문의 배열 순서도 마치 이제 교과서 순처럼 이걸 보여주고 그거와 관련된 걸 보여주고 그거와 반대인 걸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이제 틀리게 하기 위한 문제를 내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어요. 이번 출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출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전형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1번 지문을 이 지문을 넣었다는 게 출제자가 요거를 출제를 하면서 2번, 3번을 보여주기 전에 1번을 먼저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면 적어도 1번 지문과 2번, 3번 지문이 하나의 문제에서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이거를 총론 범위로 포섭시킬 수 있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1번에서 큰 걸 하나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임무를 부과한 사항이 아닌 한 위임이 없어도 된다.
다시 달리 말하면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위임 필요하다라는 거를 수험생들 머리에 일단 한번 각인을 시켜주고 가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출제도 되는 지문이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위임이 필요하구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면은 그걸 일단 보여주고서는 2번, 3번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2번, 3번은 이제 판례 알면은 뭐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지만 판례 몰라도 어느 정도는 그 리걸 마인드를 풀 수 있다라고 출제자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전형적이에요. 이거는 담배 자판기,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금지 뭡니까? 직업의 자유를 대놓고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3번은 뭐예요? 정년.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이 없어. 원래 뭐 영유아 보육시설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조례에서 띡 정년을 넣어. 그러면은 그냥 생각해봐도 굉장히 중요한, 정년이라는 거는 직업 수행에서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에요. 정년은 뭡니까? 직업이 끝입니다. 끝. 그거 끝나면 난 그 직업 끝.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되실 거면은 정년이 초미의 감시사입니다. 특히 정년 다가오시는 분들은 이거 63세로 언제 연장되나, 저 아시는 분 중에서 그거 기대하다가 나가신 분들 많아요. 이게 연장은 되긴 될 거예요. 이제 시기가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정년은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이로 끊어버린다. 굉장히 큰일이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판례를 몰라도 맞을 수 있을 거다라고 출제자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론에 나온 판례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리걸 마인드가 있으면은 1, 4번은 이제 아는 거고 2, 3을 비교하는 건데 2, 3번은 설치금지, 정년 제한 다 이건 짤 권리 제한이구나. 근데 3번에는 위임 필요 없다라고 나왔네. 그러니까 3번이구나. 요렇게 이제 판례를 몰랐으면은 요런 논리로 이제 풀었어야 되고, 이제 알았으면 7급 준비생이어서 나 알았다. 그럼 이제 맞을 수 있던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18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지방직이니까, 즉 지방직이니까 조금 총론이 공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방에서 만드는 조례에 대해서 내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조례 문제는 지방직에서 더 많이 나와요. 뭐 당연한 거죠. 지방직이나 서울시에서 더 많이 나와요. 뭐 당연한 거예요. 출제를 할 때 그런 생각도 하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 보는, 기출은 안 됐고 총론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처음 보신 지문이었을 텐데,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1번 지문에서 먼저 큰 논리를 아예 지문으로 이제 먼저 보여주면서 권리를 제한할 때는 그거 필요해. 위임이 있어야 돼. 조례로 해도 위임이 있어야 돼. 요거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맞출 수 있게 그 정도 배려는 하고 낸 문제 같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7급도 하시는 분들과 9급만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약간 좀 희비가 갈릴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보고서는 좀 리걸 마인드를 키워보자. 정년, 직업이 끝이다. 가장 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채용과 정년이에요. 들어가는 것과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도 봐봐요. 맨날 그거예요. 정년퇴직의 뭐 통보는 사실행위다. 뭐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당연퇴직의 통보 뭡니까? 맨날 잘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뭐 있어요? 임용. 나 임용을 안 시켜줬어. 교수 재임용 안 시켜줬네. 나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임용 안 시켜줬네. 맨날 판례가 그 시작과 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 리걸 마인드를 가지면 사실은 맞출 수 있었어요. 이렇게 틀린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해 연도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또 다른 시행처 시험에서 거의 그대로라는 거는 있다 아니다 O와 X를 바꿔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시험을 잘 복귀할 필요가 있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18번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9번 들어갈게요. 19번도 어려우셨죠?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지문이랑 3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지문이에요. 기출에서 보신 지문이고, 2번 지문은, 이 지문은 이제 기출에서 없었죠. 하지만 이제 기출에서 다른 지문이 있었는데 그 지문을 알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고요. 사실 2번은 좀 할 말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팔려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것도 제가 조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맞춰주셨을 텐데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지문에서. 그리고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지문을 보면서 단순히 뭐 이거잖아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분석해 드릴게요. 일단 1번 여기 이제 보면 문제가 소송 요건 등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소송 요건은 뭐겠어요? 134가 소송 요건입니다. 1번은 뭡니까? 제소기간, 이제 안날로부터 90일, 보호구.
3번은 뭐예요? 확인의 이익, 소위 이익이죠. 그리고 4번은 뭡니까? 피고적격. 피고적격. 그거 이제 세 개가 이제 소송 요건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소위 제도, 심리 제도와 관련돼서 심리 과정에서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 중에 하나인 그 참가를 물어보이는, 우리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그 소송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많이 출제가 된 지문이지만 헷갈렸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헷갈릴 수 있냐면, 이것도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이제 안 했어. 그러면은 뭐 안 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안 했다기보다도 이제 공부를 되게 정말 이제 완벽하게 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안 했거나, 이제 그 중간이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 고시 또는 공고,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안 한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와 무관하게 고시 효력 발생일로부터 안날로부터 90일, 그 안날이 된다. 그게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기억할 게 뭐예요? 효력을 발생한 날, 그리고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은 뭡니까? 결국 이제 송달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행정행위 효력 발생 요건과, 그리고 그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이제 안날, 그거 이제 제소기간에 해당하는 그 기산점, 그거를 사실은 이제 연계해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거랑 헷갈리실 수 있어요. 걔가 이제 주소를 몰라. 주소 불명이야? 아니면 그 자식이 주소는 이제 여기로 돼 있는데 송달이 안 돼. 받질 않아. 주소 불명, 송달 불명일 때 그때 하는 게 뭡니까? 그때는 이제 특정인에 대한 거라도, 고시나 이제 공고 같이 이제 불특정인에 대한 게 아니라, 불특정인에 대한 고시나 공고 같은 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거라도 그때는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공고를 하잖아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공고가 닿으면은 일정 기간 후에 효력은 발생을 하지만, 다만 그건 특정인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걔가 머릿속으로 알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법조문에 안날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효력 발생일로 도저히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 특히나 특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게 이원화가 된단 말이에요. 효력 발생일과 안날이. 그거랑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공고가 혹시 그거여서 안날로 볼 수 없다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건 공고예요. 고시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고시 또는 공고라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 또 그러냐면은, 거기 송달 불명, 주소 불명에 따른 공고는 굉장히 이제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고시 또는 공고라고 하는 거는 불특정인한테 일반적으로 자, 이런 것이 있으니 알아라 하고 하는, 그게 보통에 말하는 고시 또는 공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적으로 안다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절하지도 않기 때문에 효력 발생일을 안날로 보는 그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그렇게 해결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헷갈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이런 질문이 일단 나왔죠. 그 제3자 이제 소송 참가에서 참가인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공보참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소송적 보정 참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저촉되긴 행위도 할 수 있다. 그 행정청의 참가와는 다르다. 걔는 나는 여기 지금 실제로 이제 많이 참가를 해요.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제3자인데도 거기 들어오는 애 있기 때문에, 걔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참가한 측, 그쪽이랑 이해관계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에서는 자기도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소송을 끌고 나갈 거냐 말 거냐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어떤 사안이었냐면은, 피고는 이제 고흥군수였고, 이 원고는 이제 업자였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이제 못 받은 거야. 불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고는 이제 고흥군수였어요. 고흥군수가 불허가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농어촌 공사와 연계된 거였어요. 그래서 농어촌 공사가 고흥군수 쪽에 붙은 거예요. 보조참가인으로.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농어촌 공사가 붙어가지고, 고흥군수랑 같이 편먹고 이제 싸웠는데, 졌죠. 원고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고흥군수는 근데 2심에서 지고서는 수긍을 한 거야. 근데 농어촌공사는 수긍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상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틀 뒤에 고흥군수가 상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고, 거기에서 대법원이 했던 얘기가, 얘는 보조참가인은 말 그대로 거기 날개 같은 애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본체가 가는 거에 그냥 끌려가는 놈이지, 날개가 지가 뭐 어떻게 하는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스로도 상고를 할 수 있는 애고, 그렇다면은 상고 포기를 했어도 그래도 3심에서 판단을 하겠다,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문을 읽어보면은,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 당사자 본인이 피참가인은 상소치 않아 상소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X.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얘가 날개라도 얘는 그냥 날개가 아니야. 굉장히 큰 날개야. 사실은 본체랑 비슷한 날개다. 그러니까 얘는 지가 날려면 날 수 있어. 요런 판례였는데 사실은 이건 엄밀히 말하면 여기 지금 앞단에 어떻게 써 있어요.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 참가의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제3자 참가 사안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 참가라는 사안이 아니고 민사소송법상 보조 참가라는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확한 판례 워딩이 나온 판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왜냐면은 이거 우리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 참가 실무에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행정소송에도 다 민사소송법 이용해서 참가하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단 가장 큰 걸로는 변호사들이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 참가를 몰라. 그리고 뭐 판사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뭐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제도는 아니에요. 아직은 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없다는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은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냥 보통은 그 프로 실무에서 이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은 그냥 민사소송법상 참가해서 그게 이제 가장 보통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차이도 없어요. 사실 이 사건도 차이가 없었던 사건이에요. 민사소송법상 보조 참가를 했지만 제3자 소송 참가를 한 것과 차이가 없었던 사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사실은 정확한 판례 사안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정확한 판례 사안을 내기는 어려워. 그렇게 되면은 민사소송법상 문제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던 문제고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출지문을 배웠습니까? 저촉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저촉이 뭐예요? 걔와 내가 의견이 달라도 내 걸 살려준다 라는 얘기잖아요. 내게 개의사에 딸려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그 판례를 이제 알고 계시면은 그리고 이제 그 지문을 알고 계시면은 설사 얘는 상고 포기를 했어도 얘는 상소 포기를 했어도 얘는 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던 하지만 이제 뭐 정확하게는 제3자 소송참가 사안은 아니었던 그런 판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상소라는 거는 이제 항소랑 상고를 이제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안은 이제 상고 사안이었고, 근데 상고보다 넓은 게 이미 상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소라고 이게 표현한 거는 이제 전혀 이제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세처분에 기해서 이제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제 안 내도 될 세금을 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뭘 합니까? 민사소송 하잖아요. 그 돈 돌려내. 그렇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돌려내 하면 한 큐에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려내라고 안 하고 그거 무효라고 좀 세상에 떠들어줘 라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겠어요? 야, 너 결국 돈 받으려고 하는 짓 아니야? 그럼 돈 달라고 소송해. 왜 법원 힘들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무효라고 떠들어주세요. 무효 확인 소송. 그런 소송 왜 하려고 그러니? 라는 게 옛날 판례의 태도였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무효 확인 소송은 보충적이야. 이행소송. 돌려내 이렇게 이행시키는 거 그거 안 될 때 할 수 없지 내가 등장하지라고 보충적으로 등장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될 때는 나는 다시 빠질 거야. 나는 보충 선수거든. 그게 옛날 판례였는데 판례가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어요? 야 행정소송은 좀 달라. 민사소송은 네 말이 맞는데 행정소송은 좀 달라. 행정소송은 민사소송 기판력밖에 없지 행정소송은 기속력도 있다? 민사소송은 뭐야 당해 행위에 대한 판단에만 판결이 효력이 미치지만은 행정소송은 뭐야? 후행 행위에까지 미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받아도 그거는 후에 행하는 행위에도 구속력을 미쳐서 그걸 끌고 와. 그게 뭡니까? 후행 행위에 대한 기속력이잖아요. 즉 뭐예요? 무효 확인 판결을 받으면은 거기에서 이미 이행소송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그런 정도의 구속력도 얘는 갖는 거기 때문에 이행소송보다 열의의 보충적인 게 아니라 이행소송과 동일하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라는 게 바뀐 판례의 태도였고,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광원합금 반환 소송 안 하고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 소송 해도 오케이 받아줄게. 너 그거 이기면은 기속력에 따라서 어차피 돌려줄 거니까 그게 그거지 라는 게 판례의 태도라는 거는 수업을 이제 충실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고, 제가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3번은 그리고 출제도 되는 지문이고, 뭐 대법원에서 이제 견해가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도 되는 지문이고, 그래서 이제 아셨을 거고, 사실은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맞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지문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기관이 아니라 권리 주체다 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뭐 상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맞으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뭐냐면은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이게 될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도 이제 지금 들고 있는데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과세처분 무효 확인이랑 납세 의무 보존제 확인을 같이 냈다는 거에서 이제 출제자의 이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이제 세금 쪽에 조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책에 이제 세금 쪽을 이제 정리를 해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3번 내면 3번이 맨날 나오는 거니까 3번을 내면서 납세 의무 보존제 확인 소송도 내고 싶은 거야. 근데 내는데 요거는 이제 좀 난이도가 이제 있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납세 의무 보존제 확인 소송도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근데 돈을 안 냈을 때요. 돈을 안 냈을 때는 3번은 이제 돈을 냈을 때입니다. 돈을 냈을 때 얘기고 4번은 이제 돈을 안 냈을 때 얘기인데 여하튼 간에 세금과 관련해서 뭔가 처분이 잘못됐다. 그랬을 때 납세 의무 보존제 확인 소송도 할 수 있다. 라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면은 그러니까 3번, 4번이 연이어 나온 거예요. 지금 세금 테마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이 사람들은 우리 같지 않아요. 이분들은 실제로 돌아가는 걸 기준으로 사건을 보는 거지 이론적으로 보지 않아요. 세금 하면은 지금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랑 납세 의무 보존제 확인 소송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세트로.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내고 싶은데 그렇게 냈다가는 뭐 참사입니다. 그거는 맞출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는 못 내고 난이도 조절해서 그냥 이게 당사자 소송으로 납세 의무 보존제 확인 소송이다라는 거는 그냥 지문에서 쓱 보여주고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권리 주체인 거 알아? 그냥 그거 내고 이제 좀 싱겁게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앞에 거를 이제 출제위원들이 출제위원 내지 이제 출제위원은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문제를 뽑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수정을 과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여하튼 간에 그 과정에서 이제 참고가 됩니다.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 보존제 확인 소송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는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세처분 무효 확인이랑 납세 의무 보존제 확인 소송을 이제 같이 넣고 위에는 항고소송이고 아래는 당사자소송이다. 그리고 저 위로 가보시면 이제 민사 부당이득 나오고 이제 부가세는 이제 뭐 항고소송이 이제 그런 얘기 나올 텐데 여하튼간에 이제 여기에서 제 책에 이제 요거 2번, 3번이라고 해놓은 요게 나온 건데 제가 이제 사실 수업 시간에도 그랬고 좀 어렵다. 한 번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아무리 이제 요약 노트지만은 그래도 이제 효율성 있게 정리할 거는 여기다 보여준다는 취지에서 제가 넣어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왔어요. 어렵게는 안 나왔어요. 지금 이제 보여주고만 나왔는데, 이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단어가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납세 의무 보존제 확인 소송이라는 요 워딩이 등장을 했어요. 이제는 물어봐도 할 말이 없습니다. 19년도 기출에서 나왔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번 문제를 정리하자면 답은 2번이다. 근데 요거 기출이 안 됐다.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70 판례가 안 나왔어요. 19년도 판례가 안 나왔어요. 뭐 유승준 판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들 특이학습급으로 뽑았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다만 굳이 말하자면은 요 19번 2번 지문. 요게 이제 17년도 말에 나온 판례인데 그게 이제 들어갔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판례 워딩대로 들어간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됐을까? 17년도 고 70판례 알았다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고 몰랐다 하더라도 그 기출 지문진행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얘는 그냥 고참이 아니라 공고참이니까 그 지문은 이제 출제도 되는 거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배우는 거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저촉되는 행위가 뭡니까? 얘가 안 해도 나는 그냥 날개가 아니라 본체 같은 날개야 라는 거기 때문에 저촉이 뭡니까? 얘가 안 해도 나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상소 안 해도 나는 상소할 수 있어. 그런 취지로 이제 풀어줬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3번, 4번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는 뭐 대법원에서 견해가 바뀐 거라 뭐 당연히 뭐 수업 시간에 뭐 너무 강조하는 부분이고 4번이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피고 적격, 당사자 주소, 권리 주체 쉽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3번과 4번이 연이어 나왔다는 게 문제가 의미가 있다. 3번을 낸 분은 3번을 내면서 4번을 너무 내고 싶었던 거예요.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서 납세 의무 보존제 확인 소송 내고 싶은데 그거 냈다가 참사야. 그래서 그냥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냥 피고 적격으로 쓱 넘어갔던 문제예요. 4번이 이제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앞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는 19번의 4번을 기억하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론 백과사전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금 나오면 세금으로 탁탁 나오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상 부당이득 부가세는 아니야. 이행 청구 안 하고 확인 소송해도 돼. 왜냐하면은 행정소송에는 기성력이 있잖아. 기성력이 뭐야? 후행해서 그냥 끌어내. 이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더해서 이제는 뭐까지 등장했다? 납세 의무 보존제 소송 그거 세트로 하나, 둘, 셋 부당이득 반환 즉 이행소송, 확인소송, 부존제
확인소송 당사자 소송까지 기억하자. 다만 1번에서는 결이 나뉜다. 부가세 같은 경우는 뭐 정리를 하면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18문제는 쉬었다. 그래서 그 두 문제에서 당락이 결정될 거다. 근데 그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또 7급을 공부한 사람한테는 또 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7급을 준비한 사람과 9급만 준비한 사람 사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행정법 같은 경우는 90 혹은 95 그게 이제 합격선이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18번 조례제정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방직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총론으로 해석해 나온 것 같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이론을 먼저 지문에서 보여주고 권리 제한할 때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권리 제한하는 거 두 개를 보여줬다. 담배, 정년. 그래서 정년 같은 경우는 직업 수행의 자유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짤 권리 제한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거 이제 리걸 마인드로 풀 수 있었던 문제고 강론을 준비하신 분이라면은 리딩 판례니까 풀 수 있었던 문제고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이 안 된 나는 상소를 할 거야. 보조 참가인은 상소를 할 거야. 근데 당사자는 상소를 안 할 거야. 그런 문제가 이제 기출이 안 된 건데 나왔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촉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였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17년도 말에 나온 이번 시험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최신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제 3번, 4번 지문이었다. 그거는 이제 세금을 가지고 물어보겠다는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왔느냐? 가세처분 무효 확인 맨날 나오는 거 나오고 밑에 납세 의무 무존재 확인 이제 그게 나왔다. 다만 요게 이제 슬쩍 고개 정도만 보여줬다. 왜냐면은 대놓고 나왔다가는 다 틀린다. 그래가지고 고개 정도 보여주고 다음에 이제 몸통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시험을 치르고 왔던 그 날이 생각이 나는데 그날은 이제 약간 각성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할 텐데 잠도 안 합니다. 막 심장이 막 뛰죠. 그리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하죠.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 인터넷 이제 계속 클릭하고 저 때도 저 때는 이제 법률저널, 지금도 법률저널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법률저널이 이제 사시 위주로 돌아갔어요. 수험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맨날 게시판에 뭐 컷을 예측한다. 막 이래가지고 몇 점, 막 하면 막 다들 막 댓글이 막 100개씩 달리고 뭐 이제 그랬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이제 당장 또 이제 국가직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7급 시험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또 이제 또 내년 또 시즌이 시작되기도 하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은, 오늘, 내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월요일까지 그 정도 이제 푹 치시고요. 푹 치시고, 마음도 이제 잘 이제 단장을 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도전 하실 분들은 또 다음 시험을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시험 일정부터 시작해서 정말 초유의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한 해인데 시험 치르시느라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를 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